헤이즐의 결단.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누워있는가? 우리는 마치 조용한 여가를 즐길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이곳에 누워있다. 나는 조금 더 늦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끝에서뿐 수아시아 원정기. 그런데 헤이즐, 설마 족장님이 정말로 내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넌 어떻게 생각했어? 이튿날 저녁 헤이즐과 파이버는 숲 바깥으로 나가 두 친구와 함께 풀을 뜯고 있었다. 그중 한 토끼는 블랙베리로 전날 저녁 파이버 때문에 깜짝 놀랐던 귀끝이 검은 토끼였다. 블랙베리는 헤이즐이 들려주는 팻말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헤이즐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토끼가 굵길과 틈새에 표시를 남기는 것처럼 인간도 정갈이나 신호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을 여기저기 세워놓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인 댄더라이언이 스레아라가 파이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쪽으로 말머리를 돌린 것이다. 헤이즐이 대답했다. 나도 내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족장님을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었는걸.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족장님이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더러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원망하지는 못하겠지 하고 말이야. 그럼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응, 확실해. 난 여태까지 파이버를 지켜봐왔잖아. 블랙베리가 뭐라고 듣고 하려는 순간 용토끼가 개명 아주던부를 소스런치게 헤치며 숲을 빠져나와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들더니 도랑을 힘차게 건너왔다. 비극이었다. 헤이즐이 물었다. 야, 비극 지금 비번이야? 비번이지. 앞으로도 계속 비번일 거야. 무슨 소리야? 아우슬라를 떠났다 이 말씀이야. 설마 우리 때문에 아니겠지? 잘 알아맞히는데 스레아라는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니프리스에 깨우면 여간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야. 하여튼 남에서 공연되는 소질이 있다니까. 보통 토끼들 같았으면 그럴 땐 입국 다물고 족장 비위 맞출 궁리나 하겠지만 난 그런 짓은 젬병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아우슬라의 특권 같은 거 대수롭지도 않고 강한 토끼는 마을을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 스레아라는 경솔하게 굴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했지만 난 돌아가지 않아. 양상추 도둑질이나 다니며 사는 게 뭐 신나는 일이라고. 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속이 다 후련하다. 파이버가 조용히 말했다. 머지않아 아무도 양상추를 훔치지 못하게 될 거야. 비기금 그제야 작은 토끼를 알아보고 아른체를 했다. 너구나 파이버. 안 그래도 널 찾던 참이었어. 내가 족장한테 한 이야기를 생각해봤거든. 사실대로 말해줘. 쟁취하려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아니면 진짜야? 틀림없는 사실이야. 나도 사실이 아니면 좋겠어. 그럼 넌 이 마을을 떠날 거야? 거침없이 핵심을 찌르는 비극의 질문에 다들 흠칫 놀랐다. 댄더라이언이 중얼거렸다. 마을을 떠나다니 프리스라. 블랙베리는 귀를 찔르기며 비빅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헤이즐을 쳐다보았다. 비빅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헤이즐이었다. 헤이즐은 신중하게 말했다. 파이버랑 나는 오늘 밤에 떠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 하지만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면 누구든 끼워줄 거야. 비빅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끼워줘. 사실 헤이즐은 아우슬라 토끼가 당장 따라 나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비빅이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비빅은 헤이즐 같은 변덕에 주시는 명령은커녕 부탁도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하지만 아우슬라였다 해도 상관없어. 일단 마을을 떠나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러지 않을 바엔 뭐하러 마을을 떠나? 헤이즐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 네가 함께 간다면 기쁘지. 그러고는 다른 토끼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비빅과 헤이즐을 주시하고 있었다. 블랙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가겠어, 파이버. 난 딱히 네 말을 믿고 가겠다는 건 아니야. 아무튼 우리 마을에는 수토끼가 너무 많아서 아우슬라가 아니면 재미도 못 보잖아. 우스운 건 넌 마을에 놀러앉는 건 두려워하지만 난 떠나기가 겁난다는 거야. 이쪽엔 여우, 저쪽엔 족제비. 그 한복판엔 파이버라. 에이, 걱정하면 뭐하냐. 블랙베리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려고 오이풀을 한 입 뜯어 천천히 씹었다. 블랙베리는 본능적으로 마을 저 바깥 낯선 세계에서 펼쳐질 온갖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 말대로라면 모두 이곳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떠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많은 토끼들한테서 떠나자고 설득하자. 그러자 비극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아우슬라에도 솔깃해할 친구가 한둘쯤 있어. 얘기가 잘 되면 오늘 밤 출발할 때 날 따라올 거야. 하지만 파이버를 믿고 오는 건 아니야. 그 친구들도 나처럼 불만이 많은 아래 것들이지. 누구든 파이버 말을 직접 들어야 납득이 갈 거야. 난 파이버를 믿어. 파이버는 어떤 계시를 받은 게 틀림없어. 난 그런 걸 믿거든. 왜 스레아가 파이버 말을 듣고도 납득을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헤이즐이 대답했다. 스레아란 힘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애들은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이야. 이제 더 이상 족장님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같이 갈
갈 토끼들을 모아서 푸인레에 여기서 다시 모이자. 그리고는 바로 출발하는 거야. 더 지체할 수 없어. 뭔지는 모르지만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 게다가 내가 아웃슬라 토끼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걸 스리아라님이 알면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홀리대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가 떠나는 거야 상관하지 않겠지만 널 잃고 싶진 않을 거야. 비비, 내가 너라면 상대를 가려서 말하겠어. 4. 출발. 지금 저 풋내기 푸틴브라스 놈이 혈기에 넘쳐 날뛰는 저 애송이 놈이 노르웨이 변경 곳곳에서 달콤한 먹이를 찾아다니는 드세 무례한들을 걸어모아 뭔가 못된 흉기를 꾸미고 있다네. 셰익스피어 한입. 푸인레란 달이 뜨고 난 뒤라는 뜻이다. 물론 토끼한테는 정확한 시간관념이나 시간엄수라는 관념이 없다. 그런 면에서 토끼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이는 데는 또 며칠씩 걸리고 일을 시작하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시인과 비슷하다. 원시인들은 그들 사이에 텔레파시 같은 감정이 흘러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누구나 알 정도로 무르익어야 푸인레란 달이 뜨고 난 뒤라는 뜻이다. 물론 토끼한테는 정확한 시간관념이나 시간엄수라는 관념이 없다. 그런 면에서 토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데는 또 며칠씩 걸리고 일을 시작하려면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시인과 비슷하다. 원시인들은 그들 사이에 텔레파시 같은 감정이 흘러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누구나 알 정도로 무르익어야 다같이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9월에 제비를 본 적이 있는가? 제비들은 전깃줄에 모여 앉아 제재거리며 혼자 또는 여럿이 그루터기만 남은 빈들판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돌아오곤 한다. 그러면서 노랗게 물든 길가에는 점점 더 긴 제비줄이 이어진다. 흥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백 마리의 제비가 한데 모이고 섞여 무리를 이루고 이 무리들이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게 모여들어 거대한 제비 군단을 이룬다. 한복판은 빽빽하고 언저리는 들쭉날쭉한 이 제비 군단은 구름처럼 파도처럼 흩어졌다가 뭉치기로 되풀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 제비들이 마침내 때가 왔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제비들이 출발하면 많은 희생자가 따를 남쪽으로의 대장정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어떤 흐름이 셋대를 뭉치게 하여 의식적인 생각이나 의지 없이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여기고 하나의 개체로서 자신을 의식하는 데에는 크게 마음 쓰지 않는 생물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한 광경 속에서 제1차 십자군을 안티오크로 몰아내고 작은 행주를 바다로 떼지어 뛰어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느껴진다. 달이 뜨고 1시간쯤 뒤 한밤중이 되려면 아직 먼 시간에 헤이즐과 파이브는 가시덤불 속 굴을 빠져나와 도랑 속을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들 곁에는 파이브의 친구 홀라오 즉 피킨도 있었다. 홀라오는 민들레나 엉겅퀴 꽃밭집처럼 물기가 고이는 오목한 곳을 뜻한다. 피킨 역시 몹집이 작고 겁이 많았다. 그래서 헤이즐과 파이버는 피킨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하느라 마을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다. 피킨은 마지못해 가겠다고 했다. 지금도 피킨은 마을을 떠나면 변을 당할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려면 헤이즐 꽁무니에 딱 붙어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새토끼가 도랑 속에 있을 때 머리 위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헤이즐은 재빨리 위로 올려다보았다. 헤이즐이 물었다. 누구? 덴더라이언? 아니, 호크빗이야. 토끼 한 마리가 도랑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호크빗은 둔중한 소리를 내며 도랑으로 뛰어내렸다. 헤이즐, 나 생각나니? 지난 겨울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같은 굴에 있었잖아. 덴더라이언이 그러는데 너 오늘 밤에 여길 떠난다면서? 나도 따라갈래. 헤이즐은 호크빗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굼뜨고 머리 나쁜 토끼와 함께 닷새 동안 굴에 갇혀있느라고 몹시 지겨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좋고 싫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비극의 아웃슬라 토끼 한두 마리쯤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함께 떠날 토끼들은 대부분 아웃슬라 출신이 아닐 것이다. 괴로운 삶 속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궁리하던 변두리뿐만 모인 것이다. 헤이즐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덴더라이언이 나타났다. 덴더라이언이 말했다. 어서 떠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세태가 심상치 않아. 호크빗을 설득해서 이리로 모이라고 하고선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러 가려는데 토드 플렉스먼이 뒤따라오지 뭐야.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묻더군. 마을을 떠나고 싶은 토끼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이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런데 놈이 버럭 화를 내며 스리아라님을 대신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야. 솔직히 간단히 선을 했어. 그래서 호크빗만 데려오고 다른 토끼는 포기했어. 헤이즐이 말했다.
괜찮아. 그 녀석 성격에 널 때려눕히고 나서 묻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블랙베리가 고독기로 했거든. 시간이 흘렀다. 토끼들이 말없이 웅크리고 있는 동안 달 그림자가 북쪽 들판으로 기울었다. 이윽고 헤이즐이 기다리다 지쳐서 블랙베리의 굴로 찾아가려고 비탈을 뛰어내려가려던 순간 블랙베리가 토끼 3마리를 데리고 굴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헤이즐이 잘 아는 복손도 있었다. 헤이즐은 반가웠다. 복손은 튼실해서 몸무게만 차면 틀림없이 아웃슬라에 들어갈 만한 친구였다. 헤이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질이 조금 급한 것 같군. 아니면 암토끼를 놓고 싸우다 형편없이 깨져서 혼쭐이 났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됐어. 저 친구랑 비기만 있으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큰 걱정은 없겠지. 다른 두 토끼는 모르는 토끼였다. 블랙베리가 스피드웰과 에이콘이라고 이름을 일러주었는데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두 토끼는 비쩍 마른 6개월생들로 국악과 괄시에 너무나 익숙해져 찌들고 경계하는 표정을 가진 전형적인 반들이 출신이었다. 스피드웰과 에이콘은 파이버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블랙베리의 이야기를 듣고 파이버가 운명을 예언하는 시를 좌절을 읊어대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파이버는 오히려 다른 토끼들보다 더 정상적이고 침착해 보였다. 떠나는 것이 확실해지자 중압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시간은 서서히 흘렀다. 블랙베리는 괜히 풀고사리 풀숲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랑독으로 되돌아왔다. 조바심이 나서 별것 아닌 일도 화들짝 놀라 튀어나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헤이즐과 파이버는 돌 안에 남아 어둠 속에서 풀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마침내 헤이즐의 귀에 기다리던 소리가 들려왔다. 토끼 한 마리가 아니 2마리인가 숲에서 나오고 있었다. 잠시 뒤 비극이 도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에는 1년생쯤 되는 덩치 크고 팔팔해 보이는 토끼가 따라왔다. 그 토끼는 온몸이 잿빛털로 뒤덮여 있어서 마을에는 모르는 토끼가 없었다. 이 토끼가 말없이 앉아 몸을 긁자 잿빛털이 달빛을 봐서 햇빛으로 빛났다. 그는 스레야라의 조카 실버로 아웃슬라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된 토끼였다. 헤이즐은 비극이 실버만 데려온 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실버는 과묵하고 정직한 토끼로 아직 아웃슬라들 사이에서 발을 못 붙이고 있었다. 처음에 비빅이 아웃슬라 토끼에게 말해보겠다고 했을 때 헤이즐은 두 가지 마음이었다. 마을을 벗어나면 위험에 부닥치게 뻔하니까 뛰어난 전사 몇 마리쯤이 필요했다. 게다가 파이브 말대로 마을에 당장 위기가 닥쳐온다면 함께 떠나겠다는 토끼는 누구라도 환영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토드 블랙스가 토끼를 끌어들이고 고생할 게 뭐 있냐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든 피킹하고 파이버가 홀로 나설 수 있을 때까진 얻어맞거나 구박받지 않게 지켜줘야지. 하지만 비극도 나처럼 해줄까?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데 비극이 말을 걸어왔다. 실버 알지? 아웃슬라에서 어린 놈한테 많이 시달렸나봐. 털 색깔이 이상하다는 둥 스레야라 덕분에 아웃슬라에 들어왔다는 둥 하고 말이야. 다른 친구도 더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아웃슬라들은 거의 같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비극은 주위를 둘러봤다. 이런 여기도 몇 명 안 보였잖아. 정말 이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을까? 실버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 갑자기 위쪽 덤불에서 투둑툭툭 발소리가 나더니 숲속에서 토끼 3마리가 나타나 도랑독으로 다가왔다. 확실한 목적이 있는 듯 똑바로 달려오는 모습이 좀 전에 무턱대고 다가오던 토끼들과는 딴판이었다. 가장 덩치 큰 토끼가 앞장서고 나머지 2마리는 명령에 따르듯이 뒤따라왔다. 헤이즐은 그 토끼들이 자기네 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몸을 고추세웠다. 헤이즐, 저들이 온 건 파이버가 헤이즐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다가 입을 다물었다. 비객은 새토끼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꿀을 벌렁거리며 노려보았다. 토끼들은 대뜸 비객에게 다가왔다. 앞장선 토끼가 물었다. 슬라엘리? 비객이 대받았다. 나를 잘 알고 있겠지, 홀리? 나도 너를 잘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널 체포하겠다. 체포? 무슨 소리야? 뭐 때문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발렌을 부추긴 형이다. 실버, 너도 체포한다. 오늘 저녁 너도 블랙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일을 동료에게 떠넘긴 죄목대. 둘 다 따라와. 비극은 그 자리에서 홀리한테 덤벼들어 할퀴고 걷어쳤다. 홀리 대장은 맞서 싸웠다. 뒤따라온 토끼도 바짝 다가가서 싸움판에 끼어들어 비극을 때려눕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도랑쪽에 있던 복손이 싸움판 한가운데로 불쑥 뛰어들어 수비대원 하나를 뒷발로 걷어차버리고 다른 한 마리와 맞붙었다. 다음 순간 댄더라이언도 복손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질 수비대원을 덮쳤다. 수비대원 토끼 2마리는 정신이 들자 잽싸게 주위를 살피더니 두 개로 뛰어 올라가 숲으로 내뺐다. 홀리 대장은 가까스로 비극을 떼내고는 성난 토끼가 의리 그러듯이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 앞발을 부딪히며 으르렁거렸다. 홀리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헤이즐이 나섰다.
헤이즐은 조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꺼져.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홀리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넌 아웃슬라 대장이다. 그건 알고 있겠지? 헤이즐이 다시 일렁했다. 꺼져. 죽고 싶지 않으면. 홀리가 대답했다. 죽는 건 니놈들이야. 그러고는 더 이상 군말 없이 둔덕으로 올라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댄더라이언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댄더라이언은 잠깐 상처를 핥다가 헤이즐을 돌아보며 말했다. 놈들은 금세 다시 올 거야. 아웃슬라들을 부르러 간 거야. 당장 대책을 세워야 돼. 파이브가 말했다. 당장 떠나야 돼. 헤이즐이 대답했다. 그래, 이젠 떠날 때가 됐어. 시내를 따라가자. 시내가만 따라가면 서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충고 한마디만 하자면 비극이 말을 꺼내자 헤이즐이 말머리를 잘랐다. 여기서 더 꼬물거리다가는 그 충고들을 또 보게 돼. 헤이즐은 파이버와 나란히 몇 장 서서 도랑을 나와 비탈길을 내려갔다. 소수의 토끼 숲에서 이 젊은 토끼들은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한다. 젊은 토끼들은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곳에서 때로는 몇 킬로미터나 헤매면서 적절한 환경을 찾아가는 때까지 떠돌아다닌다. 아렌 로클리 토끼의 사생활. 달이 기울 무렵 토끼들은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토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모이기를 되풀이하며 용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시냇가를 따라 800m도 넘는 거리를 지나갔다. 헤이즐은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토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쯤이면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추적자의 발소리가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긴장하며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시냇물이 시꺼먼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토끼는 원래 나무가 우거진 숲을 꺼린다. 그런 숲은 햇빛도 안 들고 축축한 데다 뜯을 풀도 없고 덤불 속에 적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불안한 것이다. 헤이즐도 눈앞에 있는 숲이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곳이라면 홀리 대장도 추적을 계속할지 말지 망설일 게 틀림없었다. 게다가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는 마을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시내를 계속 따라가는 편이 안전했다. 그래서 피기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곧장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모두 따라주리라고 믿었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별탈 없이 시내를 따라 숲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마을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적당한 곳을 찾아 잠시 쉬어야지. 아직은 다들 괜찮아 보여. 하지만 파이버랑 피키는 머지않아다가 떨어질 것 같아. 숲에 들어선 순간 사방에서 온갖 소리가 밀려들었다. 잎사귀와 잎기에서 축축한 냄새가 나고 사방에서 물이 첨벙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어왔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내는 작은 폭포처럼 공동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 소리가 주위의 나무에 부딪혀 메아리치고 있었다. 머리 위에선 나무에 앉은 새들이 부스럭거렸고 밤바람에 나뭇잎이 수렁거렸다. 여기저기서 삭정이가 부러진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그보다 더 불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토끼에게 낯선 것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다 싶으면 토끼는 흠칫 놀랐다가 후다닥 달아난다. 헤이즐 일행은 줄곧 깜짝 놀란 탓에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막막한 데서 토끼들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 토끼들은 서로 바짝 달라붙었다.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얼마 못 가서 물가에 묻히는 바람에 도망자처럼 달빛이 비치는 곳을 살금살금 지나 덤불에 이르자 멈춰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다. 달은 이제 낮게 떠있어서 한결 노래진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헤이즐은 호랑 가시나무 아래 수북히 쌓인 낙엽더미에 서서 풀 고사리와 분홍 바늘꽃 사이로 난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산들바람에 풀 고사리들이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솔길에는 떡갈나무 아래로 해묵은 도토리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저 고사리 덤불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 안전한 호랑가시나무 근신처를 떠나 오솔길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헤이즐은 곁에 있는 댄더라이언을 돌아보았다. 넌 여기서 기다려. 저 모퉁이 무사히 도착하면 발을 구를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토끼들을 데리고 도망쳐. 헤이즐은 대답도 듣지 않고 뛰어나가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리고 몇 초 뒤 떡갈나무 아래까지 갔다. 헤이즐은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핀 뒤 길 모퉁이까지 달렸다. 모퉁이를 돌아가도 길은 변화가 없었다. 어두워지는 달빛 속에서 좁은 길이 완만하게 내려가 시커먼 너도 밤나무 숲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헤이즐이 발을 구르고 조금 있으려니 어느 틈엔가 댄더라이언이 고사리 덤불 속에 있는 헤이즐 곁에 와 있었다. 헤이즐은 공포와 긴장이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댄더라이언이 대단히 발빠른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온 것이다. 댄더라이언이 속삭였다. 훌륭해. 우리 위해 목숨을 걸다니. 엘 어라이라 같은데? 토끼족 그 전설 속 영웅. 헤이즐은 친근한 눈빛으로 댄더라이언을 희끌 쳐다봤다. 그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니 힘이 솟았다. 토끼들에게 엘 어라이아 또는 엘릴 흐라이어라는 영국 사람에게는 로빈 후드, 미국 흑인에게는 존 헨리와 같은 존재이다. 리스머스 아저씨라면 엘 어라이라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엘 어라이라의 모험 가운데 몇 가지는 토끼 형님의 모험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오디세우스도 이 토끼 영웅한테서 한두 가지 계략쯤은 빌렸을지도 모른다. 엘 어라이라는 아주 옛날부터 살아왔으며 어떤 적이라도 책략을 써서 속여 넘길 수 있었으니까. 한 번은 엘 어라이어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굶주린 커다란 민물꼬치 고기가 사는 강을 만났다고 했다. 엘 어라이라는 앞발로 털을 훑어내어 진흙으로 만든 토끼에 골고루 붙여서 강물에 띄어보냈다. 민물꼬치 고기는 손살같이 덤벼들어 진흙토끼를 덥석 물어 뜯다가 곧 내뱉었다. 잠시 뒤 진흙토끼가 강가로 떠내려오자 엘 어라이어라는 그것을 건져 올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강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일이 1시간 동안 되풀이되자 민물꼬치 고기는 진흙토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엘 어라이라는 같은 짓을 5번이나 거듭한 뒤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갔다. 토끼들 사이에서는 엘 어라이라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람이나 이슬이나 안개는 토끼의 친구이자 적에 대항하는 무기이니까. 비극이 웅크리고 앉아 헐떡대는 토끼들 틈에서 나와 말했다. 헤이즐, 여기서 좀 쉬자. 적당한 곳은 아니지만 파이브하고 이 조망만한 친구가 녹초가 됐어. 쉬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갈 거야. 사실은 모두 지쳐 있었다. 토끼는 대개 정착 생활을 하며 절대로 한 번에 100m 이상 달리는 일이 없다. 몇 달씩 땅 위에서 먹고 자는 경우도 위험한 순간에 도망칠 수 있는 은신처를 늘 가까이에 두고 있다. 토끼에게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름날 저녁이면 마을 앞에 나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동작이고 또 하나는 번개같이 굴에 숨는 동작이다. 이런 동작들은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타박타박 걸어다니는 토끼란 상상하기 힘들다. 토끼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따금 젊은 토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몇 킬로미터씩 여행하기도 하지만 결코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헤이즐 일행은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토끼로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만 골라서 했다. 이를테면 뿔뿔이 흩어질 때도 있지만 되도록 무리지어 다니려고 했었다. 또 깡충깡충 뛰는 것과 달리는 것의 중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숲속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몇몇은 산 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공포에 질리거나 기진한 토끼가 무감각한 마비 상태에 빠져 족제비나 인간 같은 적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피키는 풀 고사리 아래 앉아 귀를 축 늘어뜨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 앞발을 어색하게 앞으로 내밀고 애처롭게 앓고 있었다. 파이버의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직은 명랑해 보였지만 지친 기색이 뚜렷했다. 순간 헤이즐은 적이 나타나도 달아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후안에 트인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쉬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먹을 풀도 없고 안전한 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마음을 파고들 터였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뿔뿔이 흩어지거나 마을로 돌아가려고 돌기 십상이다. 헤이즐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좋아, 여기서 쉬어가자. 이 고사리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 야 댄더라이언, 이야기 하나 들려줘. 너 이야기 잘하잖아. 피킨이 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대. 댄더라이언은 피킨을 끝보고 나서 헤이즐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풀도 없는 황량한 숲, 날이 새기 전에 멀리서 돌아오는 부엉이 소리, 근처 어디선가 풍겨오는 역한 동물 냄새, 그 모든 것이 주는 두려움을 애써 누리며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 엘 어라이라의 축복 이야기. 왜 그는 나를 잔인하다고 생각할까? 아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로 하여금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사랑하게 하고 싶다. WBH 젊지만 늙은 여자. 옛날에 프리스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어. 별도 모두 프리스님이 만든 것이고 이 세계도 그 별 가운데 하나인 거지. 프리스님은 자기 똥을 하늘에 뿌려 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장에는 나무랑 불이 그토록 울창하게 자라는 거야. 프리스님은 강물도 흐르게 하지. 강물은 하늘을 지나는 프리스님을 따라가다가 프리스님이 하늘을 떠나면 밤새도록 찾아다녀. 프리스님은 온갖 짐승과 새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모두 똑같았어. 참새랑 황조롱이가 친구였고 똑같이 씨앗과 파리를 먹었어. 여우랑 토끼도 친구였고 똑같이 풀을 먹었지. 풀도 파리도 넉넉했어. 세상은 이제 막 만들어졌고 하루 종일 프리스님이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주셨거든. 그 무렵에 살던 짐승들 가운데 엘어라이라가 있었는데 많은 부인을 거느렸어. 셀 수 없이 많은 부인들이 프리스님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아기를 많이 낳았고 그 아기들은 풀과 민들레와 양상추와 토끼풀을 먹었어. 엘어라이라는 그 모든 토끼들의 아버지였지. 비기기 감탄스럽다는 듯이 그르렁거렸다.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근데 얼마 안 있어 풀이 모자라게 되자 토끼들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아기를 낳고 닥치는 대로 풀을 뜯었지. 그러자 프리스님이 엘어라이라한테 말했어. 토끼의 왕자야. 그대가 토끼족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직접 다스리겠노라. 내 말을 새겨들으라. 그런데 엘어라이라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어. 우리 토끼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어떤 종족보다도 빨리 새끼를 낳아 기르고 많이 먹으니까요. 이것은 토끼족이 프리스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온갖 짐승 가운데 프리스님이 비춰주는 온기와 햇빛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토끼족이니까요. 프리스님, 토끼족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프리스님은 그 자리에서 엘어라이라를 죽일 수도 있었지. 하지만 엘어라이라를 조롱하고 갖고 놀고 싶어서 살려두기로 했어. 프리스님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니라 술수를 써서 엘어라이라의 길을 꺾어 놓을 셈이었지. 그래서 프리스님은 대향연을 벌여 향연장에서 오는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발표했지. 그 선물이란 바로 각 동물을 남과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어. 그러자 온갖 생물이 향연장으로 모여들었어. 하지만 프리스님은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시각에 도착하게 해놓았어. 그러고는 집바퀴가 오면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소가 오면 날카로운 뿔과 다른 짐승이 두려워할 힘을 줬지. 그렇게 여우, 담비, 족제비가 차례로 찾아왔어. 프리스님은 이 동물들한테는 교활함과 사나움과 엘어라이라의 자손을 잡아 죽여 먹이로 삼고 싶은 욕망을 주었지. 그래서 여우, 담비, 족제비는 토끼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향연장을 떠났어. 그동안 엘어라이라는 춤을 추고 짝짓기를 하면서 프리스님의 향연장에 가면 근사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나중에야 향연장으로 출발했지. 엘어라이라는 향연장으로 가는 도중에 부드러운 모래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언덕에서 쉬고 있는데 검은 칼새 한 마리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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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날아왔어. 사실 칼새는 그날부터 뉴스라는 말만 짓거리게 되었지. 엘어라이라는 칼새를 불러 물었어. 무슨 뉴스냐? 칼새가 대답했지. 아, 엘어라이라, 내가 당신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프리스님이 여우랑 족제비한테는 교활함과 날카로운 이빨을, 또 고양이한테는 소리나지 않는 발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답니다. 그들은 프리스님의 향연장에서 나오자마자 당신 자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칼새는 그렇게 말하고 쏜살같이 언덕 너머로 날아가 버렸어. 바로 그때 프리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엘어라이라, 어디 있느냐? 모두 선물을 받고 돌아갔는데 엘어라이라만 보이지 않으니 내 몸소 찾아 나서노라. 그제야 엘어라이라는 프리스님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가를 깨닫고 겁을 먹었어. 그러고는 곧 프리스님이 여우와 족제비를 데리고 올 거라고 짐작하고 돌아서서 언덕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얼마 파지도 못했는데 프리스님이 홀로 언덕에 나타났지.
프레스님이 보니까 엘어라이라가 엉덩이만 쑥 내민 채 구덩이에 처박혀 모래가루를 마구 날리며 정신없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 프레스님이 우렁찬 소리로 말했지. 혹시 엘어라이라를 못 봤는가? 내가 선물을 주려고 엘어라이라를 찾고 있노라. 엘어라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오지 않고 대답했어.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엘어라이라는 지금 멀리 있습니다. 못 올 겁니다. 그러자 프리스님이 말했어. 그렇다면 그대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라. 엘어라이라 대신에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엘어라이라가 대답했어. 안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여우와 족제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축복을 내리시려거든 엉덩이에 내려주십시오. 엉덩이는 구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토끼나 알고 있었다. 토끼 마을 안으로 찬바람이 들이쳐 굴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젖어주는 겨울밤이나 여름 저녁, 산사나무 꽃과 동물 썩는 냄새를 달콤하게 풍기는 딱총나무 꽃 아래 풀밭에서 곧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댄더라이언이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던지 패킹까지도 피로와 공포를 잊고 토끼족의 위대한 불멸성을 떠올렸다. 그 자리에 있는 토끼는 모두 프리스님에게 건방지게 굴면서도 눈께 벌을 받지 않은 엘어라이어라가 되어 있었다. 댄더라이언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자 프리스님은 여우와 족제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엘어라이어라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좋다. 구덩이 밖에 나와 있는 그대의 엉덩이에 축복을 내리겠노라. 엉덩이여 언제나 튼튼하라. 재빨리 위험을 알아차리고 냉큼 도망쳐서 주인의 생명을 구하라. 그리 될지어다. 프리스님이 말을 마치자 엘어라이라 꼬리가 새하얘지더니 별처럼 빛났어. 뒷다리도 길고 탄탄해져서 힘차게 발을 구르자 풀줄기에 붙어있던 딱정벌레까지 굴러떨어졌지. 엘어라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와 이 세상에 어떤 동물보다 빨리 언덕을 내달렸어. 프리스님은 그 뒤에 대고 소리쳤어. 엘어라이라여, 그대의 족장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천의 적을 가진 왕자여, 온 세상이 너의 적이 되리리. 그대를 잡으면 반드시 죽이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적들은 굴파기의 명수이자 예민한 귀의 소유자이며 달리기의 명수요, 재빨리 위험을 알아차리는 그대를 잡기가 쉽지 않으리라. 영특하고 개량의 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대의 일족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제야 엘어라이라는 프리스님이 자기를 놀리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날마다 프리스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붉게 물든 하늘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때면 엘어라이라도 그 자손들도 그 자손의 자손들도 굴에서 나와 프리스님 앞에서 풀을 뜯고 뛰어놀지. 프리스님은 언제나 토끼족의 친구이며 토끼족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